주에 이어서 조금 남은 토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분은 4-8번에 나와 있는 분인데요. 늘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다, 이런 컴플레인으로 오셨어요. 이분도 이제 배가 조금 덜 안 좋아서 뭐 이런저런 약 드셔보시고 그 배에다가 물리치료하는 그 팩 있죠, 핫팩, 이런 걸 좀 많이 얹어 놓으셔가지고 배가 좀 상당히 얼룩달룩해졌던 분이세요. 네, 여기에 대해 제가 그 고찰을 쓰진 않았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 항상 배의 문제, 속의 문제, 장의 문제, 이런 것은 앞쪽보다는 뒤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 허리 쪽, 등 쪽을, 흉수 쪽을 먼저 봐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장 쪽에 문제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만성 질환들은 되게 부의 병 같은 경우는 빨리 낫는다고 그랬죠. 빨리 안 좋아지고 비교적 빨리 낫습니다. 위의 질환이든 대장이나 소장의 질환이든, 물론 거기에도 이제 암 같은 오래된 병들이 있고, 또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있어요. 만성 설사를 유발하는 그런 염증성 장질환 같은 경우 오래가는 그런 증상들이긴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장의 다이렉트로 거기만 문제가 있어 생기는, 그 부에 문제가 있어 생기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장과 연관이 돼서 오래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되게 그래서 부에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문제가. 근데 만성적으로 속이 더부룩하고 대변 나가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했다면 일단 등 쪽을 살펴봐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 환자 같은 경우도 그 요 근처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계속 보여드렸지만 앞으로도 보여드릴 때 요 근처에 뜸 뜨는 걸 참 많이 볼 겁니다. 7번, 8번, 9번, 또는 6번, 7번, 8번, 8번, 9번, 10번, 요 근처에 문제가 참 발생을 많이 해요. 요쪽 위쪽은 그 원인이 되게 두드러집니다. 심장이나 폐 쪽으로 가는 문제가 대부분 여기에 있고, 그 나머지 좀 왠지 뭔지 모르겠다, 뭔가는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장부 쪽에 확실히 모르겠다, 그리고 병이 오래 간다, 그런 때는 이쪽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6, 7, 8, 7, 8, 9 또는 8, 9, 10, 이 근처입니다. 6번부터 한 10번 사이, 이쪽에 문제가 참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뒤에서도 이제 보시겠지만 난치병들, 현대의학적으로 치료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난치병들이 있어서 되게 이쪽에 자리 잡은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그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근데 왠지 이쪽에 오래된 병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그것만 갖고 잘 모릅니다. 네. 통증만 갖고는 모르고, 실제 여기를 진찰하다 보면은 통증이 있어서 뜸을 뜨는 경우는 열에 한 명도 안 됩니다. 앞통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앞통은 드물게 나타나는 거예요. 앞통이 나타나면 좀 더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지만은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구당생은 그래서 아예 눌러보질 않습니다. 앞통 확인을 안 하세요. 근데 이제 초보로 갈수록 앞통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 앞통이 안 나면 막 신경질 내면서 누릅니다. 아파요, 안 아파요? 이러면서. 구당생이 이제 그걸 보시고, 동산봉사실이라고 거기 이제 그 인턴 하는 분, 초보들이 이제 하시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휘휘 훑어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눌러쌌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눌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같은 얘기는 아니었지만 파이브로마이알지아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파이브로마이알지아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앞통 참 많이 나타나거든요, 여러 곳에. 그거 이제 그것도 상당히 잘 안 낫는 병이기는 한데, 그런 것이 있는 경우에 의사들은 많이 눌러본다. 그랬더니 구단 선생님이 그래서 눌러보나?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대개는 깝깝하니까 눌러보는 거예요. 뭔가 동맥 쪽에 문제는 찾고 싶고, 눈에 보이거나 손에 만져지지는 않고, 그러니까 눌러보는 겁니다. 보이는 게 그 수준 차이가 아주 크게 납니다. 초보가 보는 거하고 고수가 보는 거가 아주 달라요. 제가 처음에 구당쌤 하시는 거 봤을 때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기다 뜨나. 구당쌤은 저기가 올라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눈에는 올라가 보이질 않았거든요. 그런 게 많았습니다. 내가 보기엔 분명히 올라가 보이는데 구당쌤은 안 뜨세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내가 보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신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거의 틀리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맞는 게 한 10명 중에 1명이나 맞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그것도 안 맞을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한동안은 감을 좀 익히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거 동맥을 잡으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너무 건너머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잡고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건 많이 당부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쪽 다 떡됩니다. 나중에. 옮겨 다니면서 그냥 막 다 뜹니다. 다 그냥. 이쪽은 확신이 쓸 때 뜨는 자리들입니다. 긴가민가 하면 하지 마십시오. 그냥. 긴가민가 하면 그 유혈 자리 위주로 가시고 그 유혈도 이제 너무 많이 뜨면 안 되죠. 그러니까 조금 가능하면 적게 잡는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 환자들 이제 만성적으로 이렇게 더부룩하고 불편한 것을 이 등에서 일단 찾아보니까 이 자리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 일단 뜨고 앞으로 갔습니다. 북한에서 써진 책들을 보면은 그 지만석이라는 사람이 쓴 심뜸 치료의 묘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특히 소화기 계통 쪽에 대해서 많이 써놨는데 그 책에 보면은 부당심 하시는 것과 좀 유사한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동맥은 잘 안 씁니다. 유혈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 유혈을 등 쪽에서 이렇게 꽂아놓고 앞으로 돌아가면 이 등에서 치료한 것만 가지고 배가 많이 풀려 있다고 그럽니다. 복벽 경직이 많이 돼 있다가도 등 쪽에 먼저 침을 놓고 앞으로 돌아가면 배가 많이 풀려 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복벽 쪽에도 영향을 줄 정도면 내부 장기에도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쪽을 치료해서 장 쪽으로 혈을 잘 보내놓고 혈액순환을 잘 가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앞에서 치료하는 게 순서적으로 그게 맞겠죠. 이게 앞에부터 막 하고 등 하면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뭐가 써먹을 게 있어야 그거 가지고 쓰는 건데 이쪽 등 쪽은 그 장부 쪽으로 잘 보내게 기가 잘 가게 해주는 거거든요. 기혈의 흐름을 좋게 해주는. 그리고 복부 쪽에서는 원래 그 장부의 기능을 좀 활성화시켜주는, 원래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등 쪽을 먼저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속이 더부룩한 것이 위의 문제만은 아니죠. 속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흉추 거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흉추 1번부터 12번, 요추, 상부 요추까지도 우리 속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속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속하면 위만 생각해요. 속 쓰리다 그러면 위가 쓰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장의 문제일 수도 위 문제 생기거든요. 대장의 기가 제대로 하강을 못해주면 위기도 하강을 못합니다. 제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문으로 전체적으로. 그리고 항문이 안 좋으면 위가 불편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에 다 안 나가주면은 위도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연관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속쓰리다고 신경학적으로 따져서 위로 가는 주로 상부, 중부흉추 쪽이죠. 한 5, 6, 7, 8, 뭐 요 근처가 위로 많이 가거든요. 신경학적으로 따지면. 근데 거기서만 뒤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요 밑으로도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좀 넓게 가지시고 이런 자리들을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벗겨놓고 많이 만지고 많이 보고 그리고 저는 긴가민가 할 때 확실히 모를 때 침을 찔러 봅니다. 침을 찔러 보면 그 침 끝에 감각을 가지고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이 자리가 문제가 있는 자리인가 괜찮은 자리인가 침으로도 탐침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빼고 문제가 있는 자리 이렇게 찔러 보면은 잡습니다. 침을 되게 잡는 느낌이 있거든요. 침 끝에서 느낌이. 그러면 그 자리는 더 작탁을 해주고 그냥 유침을 좀 오래 하죠. 예? 트위칭 아닙니다. 트위칭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TPI 할 때 이렇게 막 근육이 파닥파닥 뛰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침을 잡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돌리면 여기 꽉 잡을 때 안 들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이런 꽉 끼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막으면은 이게 침이 휘는 느낌이죠. 막는 느낌하고 잡아서 안 들어가는 느낌이 다릅니다. 막았을 때는 되게 그 문제가 있는 혈자리는 막지는 않아요. 잡지, 침을. 막았다는 얘기는 뼈를 찔렀다거나 뭔가 안에 구조적으로 침이 안 들어갈 만한 게 있는 것이 막혀 있는 거죠. 그 느낌하고 잡는 느낌을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침 찌르다 보면 침을 처음부터 결정을 하고 찌르는 게 아니에요. 깊이를. 일단 들어갈 때 그 느낌을 가지고
더 깊이 찌를 것인지 멈출 것인지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침에 대한 감각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해봐야 되고 이건 설명해서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는 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올해는 이 뜸자리 보이는 거 이런 자리 찾는 게 중요하고 그 침은 국내에서 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봉사 나가서 이제 시골 같은 데서 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침을 이런 데를 이제 막 그 자극해가지고 뭐 하기는 좀 어렵고 기본적인 자리 정도만 우선 그렇게 좀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태축이나 합곡이나 이런데 간단한데 배에 있는 천추나 뭐 중환도 잘 찌르면 상당히 좋은 자리거든요. 그 깊이가 중환도 좀 느낌을 갖고 찔러야 됩니다. 이게 침 찔릴 때 기를 아래로 보낼 것인지 위로 보낼 것인지 그런 게 또 좀 차이가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등을 좀 잘 찾아보시라는 거고요. 이 환자는 그 얼굴 쪽에 이제 뭐 특별한 건 좀 없었던 분인데 팔다리에 통증이 있어서 오신 분이었는데 내과적인 질환이 좀 많이 있는 분이었죠. 당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 뜸처방에 무극보양뜸, 좌양문, 좌기문, 좌간유, 우비호, 지기. 태계는 뜸을 안 뜨고 침만 놨거든요. 태계 유침을 해놨습니다. 당뇨에 있는 사람들은요, 태계에다가 침을 한다는 거. 그러면 좀 갈증이 좀 가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니, 유침이라고. 예, 잘못 쓴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분들은 넘어가고 4-13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4-13에 보면은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고 우측 팔다리의 저림과 쥐가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요 근처에다 이제 뜸을 떴습니다. 여기가 흉추 5번 중심에 이제 5방 뜸을 떴는데, 그리고 좌간 우비를 하고 신유를 했습니다. 이번엔 여기 뜸을 뜨고 옆쪽 옆에 폐유하고 고항이 없죠. 보시면 폐유하고 고항을 안 떴습니다. 폐유와 고항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여기에다 뜸을 뜨게 되면 많이 겹칩니다. 여기다 뜸을 떠도 폐유 고항을 뜨는 사람도 있어요. 예, 폐유와 고항 쪽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땐 뜰 수 있습니다. 폐유는 폐, 고항은 심. 특히 고항은 만성 그 오래된 질환을 다스리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이제 겹칠 수 있습니다. 그 혈의 공능이. 요 양쪽 옆으로 고항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폐유가 있고 위치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보면은 거의 이제 겹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칸 아래 한 칸 옆에 이 정도인데, 그러면 이런 때는 이렇게만 해주셔도 그 기능을 좀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 좀 잡아주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이게 심요 근처인 것 같습니다. 예. 5번, 이게 4번, 5번, 6번 같아요. 예. 집사님하고 좀 비슷하게 뜬 겁니다. 예. 예. 이마에 떴습니다. 왜 떴을 것 같습니까, 이분? 이마에? 같은 분인데, 머리를 예전에 다치셔가지고, 수술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기에는 안 써놨지만, 두통도 자주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두통.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돼서 두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흉터 있는 자리, 특히 머리 쪽의 흉터 자리는 뜸을 떠줄 때가 많아요. 예, 부당 선생님이 이제 어떤 메커니즘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이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 흉터가 큰 의미가 있더라. 그래서 두통이 이것저것 다 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 흉터 자리에다 뜸 뜨면 해결이 잘 되더라. 이걸 발견을 하신 거죠. 현대의학적으로도 이런 흉터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두통의 대부분이 뇌 속의 문제가 아니라 뇌 겉의 문제잖아요. 이 뇌 뼈를 싸고 있는 그 스칼프, 피부의 문제, 또 근육의 문제, 근막의 문제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런 흉터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트리거 포인트가 돼요. 이것이 발동점이 돼가지고 전체 어떤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통증뿐 아니라 배에 있는 흉터 같은 경우도, 특히 맹장 수술을 했다든지 그 맹장 수술한 그런 흉터도 복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복부 속의 문제가 아니라 복벽의 통증이겠죠. 어떤.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을 좀 잘 찾아서 뜸을 떠주면 좀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흉터가 있는 자리는 이마라 하더라도 뜸을 떠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보통의 조직들은 얼굴은 뜸을 안 뜨거든요. 근데 이미 흉이 한번 진 자리들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흉터를 좀 잘 찾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자리든. 그래서 흉터 위에다가 뜸을 떠주는 게 좋을 때가 많아요. 기왕 혈자리가 있는데 바로 옆에 흉터가 있다. 그러면은 그 혈자리를 흉터 쪽으로 옮겨서 뜨면 됩니다. 흉터도 뜨고 혈도 뜨고 하지 마시고 근처에 있다면 조금 그 혈이 그쪽으로 이동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흉터 위에다가 뜸을 뜨시는 게 좋을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이 머리 쪽의 통증은 이 흉터하고 관련돼서 치료된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저기 뜸 다 떠봤는데 뭐 백회도 떠보고 요 두유도 떠보고 목창도 떠보고 막 떠봤는데 머리 통증이 안 가라앉는 사람들은 뒤져봐야 돼요. 본인이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물어보거든요. 예전에 당신 머리 다친 적 있으니까. 근데 어릴 때 다친 경우는 자기가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그때 조금 상처 나서 그냥 지나간 경우 부모도 잘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부모가 더 기억을 잘 하긴 하지만은 그럴 때는 한번 자기가 직접 뒤져봐야 됩니다. 뒤져봐서 이게 흉터를 좀 찾으면 그 위에다가 뜸을 떠주면 좋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도 젊은 여자 한 분이 그런 분이 왔었어요. 두통약을 많이 먹는데 두통이 잘 안 가신다고. 그래서 다친 적 있었냐고 그랬더니 다친 적이 있다고. 흉터 보니까 아주 관련이 많은 흉터인 것 같더라고요. 옆쪽에 이렇게 흉터가 좀 있었는데 이제 거기 뜸을 좀 많이 떠줬습니다. 제가 다시 떠줄 수가 없어서 한 7장 정도 뜬 기억이 나는데 다른 대하고 같이 그 환자 아마 그 정도로도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도. 흉터를 좀 기억을 하시라고. 이분은 왠지 조금 심란하게 생겼죠. 머리도 조금 헝클어져 있고 그냥 뒷모습만 보면 참 이게 좀 떡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리가? 이분은 다른 데서 좀 뜸을 뜨고 오신 분이었었어요. 요 뜸사랑에서 배우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아마 어디서 뜸방을 차려놓고 돈을 받으신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뭐 2만 원 내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참 그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이거 조금 배워가지고 저는 저기 병원에서 치료할 때 돈 안 받고 했거든요. 고생해가면서 공부해가지고 근데 그 찔끔 공부해가지고 2만 원 받고 치료를 합니다. 아마 개념을 잡고 한 것도 아닐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 조금 떡을 만들어 놔가지고 왔어요. 앞에도 막 그랬었거든요. 이분이 보기에도 조금 참 심란하게 생겼지만 앞에 봐도 좀 심란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성격도 조급하시고 막 짜증스러워하고 밖에서 이제 기다리는 중에도 계속 문 열고 자기 차례 언제냐고 물어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워낙 이 사람이 설사를 오래 했어요. 설사를 오래 하니까 뭐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고 살은 계속 말라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설사를 왜 했나 병원 가서 이제 검사를 해봐도 뭐 특별히 어떤 원인이 나오는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은 이제 포기하고 다른 대체약 하는데 이런 데 많이 돌아다녔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면허 돌팔이 친구사한테 갔죠, 이제. 가서 이 뜸까지 이제 떠보셨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그 뒤로도 여러 번 오셨어요. 치료를 하고 이제 이분이 여기가 이제 치료했던 것이 뭐냐면 삼초요 인대입니다. 삼초요 위에 있는 쪽을 치료하신 거거든요. 마르신 분들 중에 그렇게 막 조급증 내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동계가 있습니다. 동계 배 만져보면은 그냥 막 만져보지 않아도 그냥 바라만 봐도 콩닥콩닥 뛰는 게 보여요. 그럴 정도로 많이 뜁니다. 그만큼 교감신경이 좀 항진되어 있다는 얘기고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경우는 되게 불편한 경우예요. 몸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게 맥도 딱 잡아보면은 맥이 팍팍팍팍 뛰는 실증 나오는 것 같았죠. 그것도 몸 안에 허혈이 올라와 있는 좀 불편한 상태예요. 음이 부족한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런 때는. 그때 이제 동계가 많을 때 떠준 자리가 삼초요라고 그랬잖아요. 밑에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 위에도 문제가 많아서
삼초 위유 위쪽에 좀 뜬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여기 이제 비유도 뜬 것 같아요. 이게 좀 자리가 예매하게 나와 있는데, 위유, 비유, 여기가 이제 위유, 비유 같아요. 위유, 비유. 비유, 비유, 위유. 거리가 좀 헷갈리는데, 이제 요 책에 보시면은, 위유, 비유, 좌양문, 우활용문, 뭐, 중한 거걸 다 떴고요. 앞쪽에서는 이제 소화흡수를 좋게 해주는 중한 거걸을 떴고, 뒤쪽에서는 위유와 비유를 뜨고, 이제 심유와 신유도 떴습니다. 요 분이 이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좀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분도 교감신경에 항진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심신을 치료해주고 비위를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 소화흡수를 좋게 해주는 활용문을 추가를 했죠. 거기서도 비를 치료를 하고, 이분이 다음에 오셨을 때 동계는 좀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있다 오셨는데 트럼도 좀 많이 줄었고 동기도 줄고, 이제 본인이 느끼는 증상의 호전은 많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은 근데 이제 그 증상으로 보면 조금 줄어 있다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다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 설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설사가 이 만성 설사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나. 현대의학적인 설사는 되게 이제 급성, 만성으로 일단 두 개 나누죠. 급성 설사들은 되게 바이러스성 염증,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설사가 가장 많습니다. 또는 박테리아 대장균이나 또는 이질이나 이런 어떤 감염성 설사들이 급성 설사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죠. 우리가 아는 또 콜레라나 이런 위장관 쪽에 감염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만성 설사는 되게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설사의 원인을 이제 현대학에서는 염증성 설사, 삼투성 설사, 분비성 설사, 또 장관 운동의 변화에 의한 설사, 이 정도로 나누는데, 특히 이제 또 인위성 설사, 이것은 환자 자신이 유발시킨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설사들인데, 근데 이런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설사들도 있습니다.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염증성 설사에서 보면 이건 일종의 좀 만성염증이죠. 그 바이러스나 어떤 박테리아의 급성염증이 아니고, 이런 만성염증을 보이는 것이 대표적인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얼서레이티브 콜라이티스라고, 궤양성 대장염 또는 크론병 들어보셨습니까?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이런 환자들 제가 케이스를 뒤에 2명을 지금 잡아놨는데, 크론병이나 여기 이제 441페이지 좌측 패러그래프 위쪽에 보면 이제 염증성 장질환에서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을 이제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비교적 흔한 건 아니지만 이 만성 설사 중에서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뒤에 케이스가 있으니까요. 삼투성 설사는 이건 먹은 게 나가는 게 아니라 먹은 것보다 더 나가는 설사가 있죠. 나는 물 일단 딱 한 모금밖에 안 먹었는데 그 설사는 한 대빵 나갔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몸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먹은 게 그대로 흡수가 안 되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그 삼투성 설사, 분비성 설사, 이런 것에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자세히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사를 치료할 때 참 급성 설사는 그래도 조금 할만한 게 있죠. 급성 설사는 지사제도 좀 써보고, 샤콧 같은 어떤 레진을 써서 같이 독성 물질을 쓸고 같이 나가게 하는 것도 써보고 이렇게 좀 해보는데, 이 만성 설사는 참 대책이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잘 못 고치는 병 중에 하나거든요. 동양의학적으로도 이 설사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봤어요. 443페이지에 보시면 이 따로 이제 설명한 게 있는데, 설사의 원인을 보시면은 몇 가지 나옵니까? 습열사, 열결방류, 습사, 한사, 이게 원인이고요. 그리고 설증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은 15가지를 써놨습니다. 습설, 풍설, 한설, 서설, 화설, 허설, 활설, 설, 담설, 식적설, 주설, 비설, 신설,
폭설, 구설.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 맞아. 뭐, 그렇다고 느끼실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중에서 조금 생소한 것 중에 하나가 신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13번 한번 보십시오. 신설. 446페이지 보면, 이건 매일 오경에 한번 설사하는 거예요. 새벽에 설사하는 겁니다. 새벽 설사. 새벽마다 설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좀 건강하시니까 그게 드물 텐데, 이 새벽마다 설사를 할 정도면 신이 굉장히 허한 겁니다. 신의 문제가 있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을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는, 뒤쪽에 이제 원인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과도한 색욕으로 신이 손상되어 발생한 설사죠, 이게. 설사가 나는 어떤 시기별로 한번 이런 걸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사 있는 분들은 그 신을 보호하는 쪽의 약을 좀 써야 되겠죠. 그렇게 뜸을 뜨고. 그 다음에 구설이라고 15번이 나와 있는데, 이게 뒤에 얘기할 그 만성설사의 어떤 원인을 그 말성설사로 설명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구설은 거름경이 동요하면 하리가 그치지 않고, 이 하리가 설사거든요. 맥의 침자의 수족이 권력하고 콧물 또는 타액과 같은 점액과 동요를 배설한다. 그리고 배에 보면 장벽이라고 말하는 어떤 그 굉장히 단단해진 복벽, 뭐 이런 것들을 좀 만져볼 수가 있거든요. 설사 오래 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래를 굳자 써서 구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거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름경. 거름은 전에 그 경락 설명할 때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육경 변증할 때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게 양의 병으로부터 음의 병으로 들어갈수록 좀 이제 깊어지잖아요. 감기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게 양의 병으로 가볍게 풍으로 시작을 하죠. 풍으로 시작을 하다가 내버려두면 쭉 들어가서 이제 가장 깊은 부분까지 침범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가 음의 가장 깊은 음이 거름이거든요. 이 거름에 해당하는 것이 장으로 따지면 간 아닙니까? 간. 족거름 간경이잖아요. 또 수거름 심포경이고, 예. 간과 뭐 심포로 나와 있는데, 심포는 이제 다른 말로 심이 다쳤다고 또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닫혀지게 되면 이제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여기 구설은 오랫동안 설사를 하게 되면 이 거름경이 닫힌 겁니다. 간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설사한다고 해서 대장이나 그냥 비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간이나 신의 문제까지 가서 그 병이 생긴 거, 이게 이제 거름경을 침범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름을. 굉장히 병이 깊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설사를 치료하기가 이제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환자는 비유와 유유를 치료를 해봤고 조금 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특히 딱 건들기만 하면 트림했던 환자예요. 이게 건들기만 할 때 건들 때마다 트림하는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까먹었네요. 버튼. 단추를 누르듯이 누르면은 딸꾹질하는. 예. 벨치 버튼이라고 합니다. 벨치 버튼. 예. 이 트름하고 막 딸꾹질하는 거 벨치라고 그러잖아요. 벨치 버튼. 이것이 이제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근골격계에서도 언급되는 게 있어요. 이게 근육 어떤 부분을 특정 부분 건들면 특히 요 어깨 쪽 근육이 많이 그럽니다. 이게 스트라페지우스 승모근 쪽 건들면 이렇게 딸꾹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환자가 그게 되게 심했었어요. 조금만 건드려도 꺽꺽 하는 거예요. 혈 한번 누른다고 싹 누르면 꺽 하고 그랬던 환자인데, 이것도 잘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좀 몸이 안 좋을 때 좀 그런 것 같은데, 이분이 이런 증상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 뜸을 좀 뜨면서 그런 증상도 조금 줄어들었고 좀 이제 안정은 많이 됐었거든요. 옆에서 보면 그런데 본인은 이제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옆에서 보면 많이 좋아졌던 환자입니다. 설사가 연달아 나오는데, 이 환자가 이제 남자 환자입니다. 그 4-15번에 만성 설사가 있고 간혹 혈변이 있었던 환자예요. 몸이 살찐 것 같습니까? 부은 것 같습니까? 부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왠지.
제가 살쪘으면 안 물어봤겠죠, 잘. 네. 이 환자도 좀 몸이 조금 이제 부은 느낌이 있었던 환자예요. 전체적으로 수도를 소통시키는 게 잘 안 됐던 환자 같습니다. 설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쫙 빠진 게 아니라 좀 몸이 부어 있는 느낌이 드는 그런 남자 환자였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었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아까 만성 설사 보이는 환자에서 그 염증성 질환으로 만성 설사가 있는 경우 염증성 장질환 그 중에서 궤양성 대장염하고 크론병이 이제 대표적인 게 있거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 환자가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증상이 좀 크론병하고 궤양성 대장염하고 좀 비슷한 게 있거든요. 설사가 있는데 이제 크론병은 대신에 이 점막층 다른 데를 침범을 해요. 그러니까 대장 쪽만 침범하는 게 아니라 점막이 있는 다른 곳, 입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위나 식도 쪽에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근데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만 문제가 생깁니다. 대장 쪽에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과 감별해야 될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자세한 것까지 아실 건 없고, 어쨌든 이 환자를 보시면은 이 환자는 여자 환자였는데 이게 크론병 디지즈 환자였거든요. 이 환자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치료하는 게? 그죠? 위치가 요 근처. 네. 언뜻 생각하면 대장 쪽의 문제니까 대장류 같은 뒤에 이쪽에 대장에 유혈을 하고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쪽을 치료하고 그 폐 앞쪽으로 대장의 모혈인 천추를 치료를 했습니다. 만성 설사에는 천추가 좋아요. 급성 설사에는 조경맥 위경의 극혈인 양구를 쓴다고 그랬죠. 근데 만성 설사에는 양구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천추에다가 뜸을 많이 하고 등 쪽에서는 요 근처에서 이제 경혈 반응이 있는 곳을 찾는데 대개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요 7번, 8번, 9번 또는 8번, 9번, 10번 요쪽이 조금 상승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 문제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뜸을 떴습니다. 이 환자도. 신유에 뜸을 하고. 근데 이 남자 환자가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뜸을 뜨고 가갖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 다음 날인가 한번. 그러면서 자기가 왼쪽에 이쪽 다리가 굉장히 아픈데 이게 뜸 떠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이쪽에 요 신유 정도에 이제 놓고 요 밑에는 침을 안 났었어요. 요한관도 안 떴고 요한이나 두납이나 이런 자리는 건들지도 않았거든요. 건든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다리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 환자가 말을 하는 투로 봐서는 이대로 뜸을 안 떴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뜸 때문에 자기가 허리 아픈 거나 다리 저린 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일종의 명형 반응일 수 있거든요. 좀 극복하고 더 뛰면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이 사람 말하는 눈치로 봐서는 못 믿는 눈치였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느끼기엔 이 환자 안 떴을 것 같아요. 뜸을. 밑에 한번 떴는데 그래서 별로 이렇게 좋아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좀 분류를 해놨습니다. 449페이지에 보시면은 염증성 장질환의 분류에서 이제 첫 번째 궤양성 대장염, 두 번째 크론병, 그 외의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몇 개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또 다른 병들이 있어요. 간별진단에서 이제 451페이지에 감염성 장염, 장결핵, 베체트 장염. 베쳇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베쳇병?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베쳇병이 전에 대장금 할 때 잠깐 나왔었는데 대장금 했을 때 중중 임금이 걸렸던 병이 베쳇병이었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걸 과거에는 호혹병이라고 했나 봐요. 호혹병이라고. 예. 호혹병이라고. 예. 호혹. 발음이 좀 이상한가요? 예상했던 발음이 아니라서. 저도 이제 확실히 아는 건 아닌데, 요때 한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에서 요 병에 대한 설정을 해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중종이 그런 증상을 보였을 때 이제 내요원에 있는 사람들이 막 찾았고, 처음 보는 병이니까.
그리고 대장금도 이제 막 찾아가지고 그 나름대로 처방을 이제 발견했어가지고 약을 썼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정명에다가 침을 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장금이. 임금이 눈이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약 먹고 나서.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 정명에다가 그 침을 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배체병은 우리 몸의 모든 점막을 침범을 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생식기에 있는 점막에도 궤양이 생기고 내부 장 쪽에 다 점막이잖아요. 그런 점막층에 또 궤양이 생기고 눈도 점막이잖아요. 이 안에 이런 그런 눈에도 궤양이 생기고 해서 이제 여기서는 실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제로 해서 요 정명에다가 침을 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옛날 침 무식하게 크잖아요. 송곳처럼 생긴 것을 눈에다 찌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임금의 눈에다가 허락을 했겠습니까? 다른 의원들이 아마 거의 경험이 없었을 건데 그래서 굉장히 반대하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저는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때 약간 요 정명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요 배체병이 그 장 쪽에 설사도 많이 유발하고 출혈도 많이 유발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파요.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으로 보고 있는 병인데 이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이 특히 크론병하고 유사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점막을 침범하기 때문에 뭐 이런 그 자세한 어떤 병명까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이제 만성 설사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일단 이런 쪽으로 이제 한번 현대학은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치료할 방법이 별로 없는 것들입니다. 급성 염증이 있을 때는 입원시켜가지고 항생제 쓰고 그리고 조금 나을만 하면 이제 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약간의 미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몸도 좀 상당히 불편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혹시 설사가 만성적으로 있다 하면 이렇게 등 쪽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배 쪽에선 천추의 뜸을 뜨라는 겁니다. 나머지 자리는 그냥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간혹 이제 무극보양뜸만 뜬 사람들이 설사처럼 대변이 묽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정상적인 대변이었다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뜸 자체가 대변 소통을 상당히 좋게 해주다 보니까 좀 묽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알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좀 조정이 됩니다. 변비 있었던 분은 대변 좀 잘 보게 되고 그 설사처럼 나오다가 나중에 또 다시 그 설사가 아니라 좀 변이 묽은 변이죠.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를 보는데 예전에 한 번씩 봤다가 대변이 이제 조금 묽게 나온다는 거죠. 그 설사는 아닙니다. 사실 뜸든다고 해서 장에 좀 영향을 줍니다. 어쨌든 뜸을 뜨게 되면 이 사람은 뭐 같습니까? 딱 지금쯤이면 이제 한번 좀 진단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 모양을 보면 이게 그 구당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등이 차트입니다. 차트. 등판이. 뜸뜬 자리에 과거에 딱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진단을 했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당 선생님은 굳이 그 차트를 쓸 필요가 없어요. 당신을 위해서는. 이게 다 차트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의 증상이 뭐였을지. 일단 여기 천종이 추가되어 있네요. 어깨가 좀 아팠나 보죠? 네. 우측 어깨가.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이게? 우간좌비네요. 그럼 뭐가 있는 겁니까? 예, 당뇨가 있는 거겠죠? 여기 신유가 있고 옆에 지실에다도 뜸을 떴네요. 네. 지실은 이게 콩팥이 안 좋다는 얘기죠. 예, 신부전 양상이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이 피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좀 노랗긴 하지만 까무잡잡하면서 때가 좀 많이 끼어 있습니다. 떼낀 듯한 이런 피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당뇨가 걸려 있고 그리고 그 당뇨의 영향으로 신에도 문제가 와 있는 사람이죠. 아마 이 사람 검사를 해보면은 그 신기능 검사도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등을 보면은 이렇게 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색깔로 봐서 이게 비위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비에 놀이끼리 하면서 까무잡잡하고 비와 신에 문제가 와 있는데
일단 당뇨가 있으니까요. 당뇨 있는 사람들은 또 비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수도 소통이 또 잘 안 되겠죠. 잘 붓을 겁니다. 이 사람은. 붓는 증상이 잘 생길 거고, 또 뭐 자주 피곤할 거고. 이 사람이 이제 왔던 주증상은 뭐였냐면, 4-17번에 보시면, 위 눈두덩이가 자주 붓고, 눈이 뻑뻑한 느낌이 있다. 위 눈두덩이가 자주 붓는 것은 되게 또 비하고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패비신 중에서도 특히 비와 관련이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부기가. 당뇨가 24년 전부터 복용을 했다네요, 당뇨약을. 또 12년 전부터는 약으로 안 돼서 인슐린을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하루에 이제 17단위를 쓰고 있다고 하면 17단위 그렇게 많은 단위는 아닌데, 이미 24년 전부터 이렇게 인슐린 쓰고 12년 전부터 인슐린 썼을 정도면 콩팥까지 많이 문제가 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보시면 9월 27일자 써있는 거 보시면 밑에 부분에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비유엔과 크레아틴이 높았다고 하였다. 비유엔과 크레아틴은 콩팥 기능 검사하는 거죠. 이게 높으면 콩팥이 안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차갑게 느껴졌다. 복부의 동기가 심하고 이것은 비주사말이라고 하니까 비가 안 좋은 것도 여기서도 나타나죠. 비가 안 좋을 때 손발이 차갑습니다. 또 신양이 허할 때 손발이 차갑죠. 신양이 허해서 비양이 허해지고 그리고 비가 사지에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손발이 차갑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맥도 조금 있었고요. 여기 이제 구당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하나 써놨습니다. 이 환자도 이제 천추에 뜸을 했죠. 앞에서는 보면. 그리고 밑에 삼음귀에도 뜸을 했고요. 음귀에도 뜸을 했고, 정상적으로 이제 당뇨병 환자한테 하지 않았던 또 다른 자리를 했는데, 이 천추에 뜸을 하는 이유를 여쭤보니까, 하늘천자는 심장을 치료하는 자리인데, 심장과 신장의 관계에 대해 심장을 치료해야 신장이 좋아진다고, 또 신장을 치료해야 심장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셨다. 천추가 위치상 대장경의 모혈이지만 모혈은 대개 장기의 근처에 있다. 그 장기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가 있으나 실제 치료는 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고 구당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당신이 천추를 쓰는 의미는 단순히 대장을 치료할 때 쓰시지 않습니다. 정신을 치료할 때도 쓰고 신을 치료할 때도 쓰고 심을 치료할 때도 쓰십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시는 자리입니다. 그죠? 이 환자는 심신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천추까지 치료해야 할 필요를 느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리 잡은 게 좀 그래서 조금 많았죠. 예. 처음에는 조금 이 사람이 피곤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리가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꾸준히 장수 조절해 가면서 하시면은 좀 많이 편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앞에는 폐유, 고황, 그 다음에 심유.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얼핏 이제 보면은 말랐죠. 예, 마른 느낌이 딱 들죠. 여기도 막 홀쭉하잖아요. 여기도 이제 막 홀쭉한 느낌이 있고 이쪽도 좀 뭔가 이게 쏙 들어간 느낌이 있고 그렇죠. 예, 이렇게 등 쪽으로 딱 봐서 좌우 흉부가 잘 안 맞을 때는 이 사람은 과거에 한쪽에 폐를 좀 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폐를 이제 앓았을 때 대부분 그게 이제 결핵과 관련이 많고요. 결핵을 앓아서 낫는다 하더라도 그 상처가 좀 있기 마련이고 그 결핵에 감염됐던 그 조직이 완전히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팽창됐다가 움츠러들었다 하는 그 폐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폐가 쪼그라들 때 보시면은 그 흉부 쪽에 이제 수술을 할 때 폐가 확장되면은 요만하잖아요, 다. 한쪽을 생각해 보면 폐가 요만한 것이 수술할 때 이쪽을 좀 감압을 시키기 위해서 이쪽 공기를 싹 빼버리거든요. 싹 빼면 한 요만해집니다, 폐가. 확 쭈그라들어 버립니다, 이게. 그 풍선처럼 이렇게 확 쭈그라들거든요. 이렇게 이제 공간이 차지하는 어떤 것들이 이제 자주, 넓어졌다, 이제 확 쭈그라들었다 하는데,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데 이제 결핵 같은 걸 알아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런 게 잘 안 될 겁니다. 이렇게 펴졌다가 줄어드는 게 잘 안 되고, 약간 이제 뭉쳐진 상태에서 있다 보면은, 리트랙션 됩니다. 당깁니다. 이쪽 조직을. 이쪽으로 또 이제 많이 오는데 이런 데도 보면은 이렇게 조금 움츠면서 리트랙션 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당깁니다. 그러면 겉에서 보면 이쪽이 좀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랫동안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이게 흉곽의 어떤 모양이 그 균형이 조금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조금 들어간 쪽에 예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문제를 가지고 이제 폐결핵을 앓고 나면 그 사람은 그 폐기가 허한 것이 오랫동안 따라다닙니다. 사실. 한번 몸에서 다쳤다든지 병을 앓았다든지 하면 그건 안 잊어먹습니다, 몸이. 그러니까 기억을 그걸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게 죽을 때까지 어떤 여파가 미칩니다. 건강할 때는 괜찮지만은 그 건강을 좀 잃었을 때, 다른 곳에 문제가 돼서 조금 약해졌을 때는 과거에 아팠던 것도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이런 거 앓은 사람이죠, 폐결핵. 꼬마 때 앓은 사람. 이런 사람들 잘 크지도 않고 살도 잘 안 찝니다. 성장 자체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이 커요. 폐가 기를 만들어내는 데잖아요. 기를 주관하는 데고. 여기 약하면은 다른 데도 다 이게 수국점이나 기가 잘 가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좀 되는 그런 자리죠. 이 환자는 왜 제가 이걸 보시라고 그랬냐면, 이게 특징적으로 보면 이게 폐유하고 심유하고 격유를 떴습니다. 폐유와 심유와 격유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육화열이라고 했습니다. 육화열. 폐에 문제가 있을 때 만성적인 폐기허의 문제, 뭐 폐음허 이런 폐를 오랫동안 앓았던 사람들, 그로 인해서 이제 폐에 문제가 드러나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육화열을 잘 뜹니다. 육화열.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살이 많이 빠졌다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 폐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래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좀 튼튼해서 살이 별로 안 빠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격유를 안 떠도 되죠. 격유까지는. 폐하고 심유만 뜹니다. 폐하고 심이, 심폐가 그 기를 주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필요한 데 아닙니까? 폐가 안 좋은 분들은 기를 만들어내는 게 좀 약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호흡도 좀 짧고, 뭐, 뛴다든지 이런 것도 못하고, 뭐, 그런데, 요 폐유하고 심유의 뜸을 떠주면 그런 걸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되게 폐를 앓았던 사람들은 말랐습니다. 소화흡수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또 혀를 만들어내는데 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격유까지 떠주는 겁니다. 혈에요. 이렇게 하면은 폐의 육화열이 되는 거죠. 그 소화기의 육화열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소화기에서 육화열. 네? 격유하고 간유하고 비유입니다. 네. 격유, 간유, 비유. 네. 그 세 개가, 격유 같은 경우는 특히 위쪽에 많이 관여를 하죠. 그리고 비유, 아니 간유, 비유, 이게 다 이제 소화기 쪽에 관여하는 거잖아요. 간이 제대로 일을 해야 소설이 되고, 비가 제대로 일을 해야 운화가 되고, 소설과 운화가 돼서 몸에 전체적으로 이 수국정밀을 퍼뜨려 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격유와 간유와 비유가 소화기 계통의 만성 소화기 계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자주 써지는 자리들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폐유, 심유, 격유를 쓰든, 무국방 때문에 폐유가 들어가니까 폐유, 격유, 간유, 비유 이렇게 신유까지 뜨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죠. 연세 드시면 그렇게 많이 갑니다. 이게 특히 연세 드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 보면 여기 동맥 쪽보다는 유혈 쪽으로 그렇게 많이 가요. 그래서 전체 5개 중에서 한두 개 빼고 나머지 유혈들은 다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유, 심유, 간유, 비유, 신유, 그렇게 장에 해당하는 유혈들 있죠. 그런 유혈들은 잘 쓰시면 좋습니다. 유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신경학적으로 봐도 자율신경의 이제 분포가 좀 두리뭉실하게 돼 있죠. 간으로 가는 것이 몇 번에서 정확히 나가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뭐 한 6번에서 10번 사이에 있는 그런 것들이 간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다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중에서 9번 밑에 있는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유니까. 하나를 찝으라면 이것을 그냥 그 유혈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것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폐유와 심유와 격유, 이건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사화열은 폐유와 심유라는 거, 이런 병의 정도에 따라서 그 의미들을 잘 살려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만 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이 환자가 왔을 때 취 컴플레인은 뭐였냐면 불면증이에요. 잠 못 잔다 생각하면 뭐부터 생각을 합니까? 제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게 간유였었죠. 간유. 그런데 이 환자는 간유를 안 떴어요.
잠을 자고 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에 간장해리기는 그게 이유가 되는 것도 많지만 그게 모두 이유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몸이 불편한 데가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어디가 무지하게 아프다 잠 잘 오니까 안 오거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폐가 안 좋으니까 잠이 잘 안 오죠. 숨을 깊이 쉬지를 못하고 자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폐가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기관지 확장증도 있었어요. 15년 전에 폐결핵을 앓았고 거기다가 기관지 확장증으로 입원한 적이 있고 또 노동일을 하면서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그 노동일도 그 먼지가 많이 있는 곳에서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가 안 좋은 여건은 다 가지고 있어요. 결핵에다가 기관지 확장증에다가 어떤 진폐증 비슷한 어떤 먼지를 많이 마신 것 하며 거기다가 이제 술까지. 그러니까 폐가 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리고 땀도 많이 나겠죠. 그 땀 나는 것이 자한이나 도한 이런 게 많이 나죠. 이런 분들은 폐기가 허하기 때문에 특히 도한 같은 게 많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런닝에 뭐 누렇게 젖어 있다든지 막 이런 양상이 보이는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잠을 이분은 거의 뭐 3시간도 못 주무시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다 망가진 느낌이 듭니다, 이분은. 얼굴도 보면은 깡 마르셨고 좀 까무잡잡하니 윤기도 좀 그렇게 많아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이분 얼굴을 일부러 찍은 거거든요. 얼굴에서 그 느끼는 어떤 느낌들. 왠지 막 피곤해 보이고 막 힘없어 보이고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근데 이분이 이제 두 번째 오셨을 땐 좀 많이 편해졌던 걸 볼 수가 있었어요. 6월 3일 날 오고 6월 24일 날 왔어요. 두 번째 왔을 때는 이제 그 피곤한 것은 좀 많이 좋아지셨고 땀이 좀 여기 이제 많아지면서 잠을 조금 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땀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밤에 많아졌다는 건 아니고 그 정상적으로 흘리는 땀이 좀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아직은 이제 몸에 좀 식은땀도 좀 있어 보이고 좀 몸이 차가운 느낌이 있었는데 그 한 달 정도 지났을 때까지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게 잠자는 시간이 한 2-3시간쯤 늘어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못 잤다가 한 5시간, 6시간 정도 주무신다고. 많이 편해지셨습니다. 어쨌든 이분도. 이분이 가끔 수저들기도 어렵다고 할 정도로 힘이 없었던 분인데 그래서 폐에 문제가 있을 때는 기억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폐유와 식류와 격유. 늘 폐에 문제 있을 때는 소화흡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폐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심의 영향을 더 주겠지만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증상 중에서 소화기 쪽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그 마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소화흡수에 좀 장애가 있게 돼 있고 이런 환자들 폐하고 비를 같이 치료하는 데가 있다고 그랬죠. 폐경과 비경이 만나는 자리. 가슴 쪽에 중부라고 하는 자리였었죠, 여기. 거기에 이런 사람들은 유침을 좀 할 때도 있습니다. 침을 넣었다 그냥 빼기도 하고 유침도 하고 그러면 좀 그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제가 이 환자를 보면서 일단은 그 불면증에 대한 얘기를 주로 써놨습니다. 불면증이 왜 오는가? 잠에 대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많이 있어요. 잠을 왜 자야 되는지. 어떤 사람은 잠을 한숨도 안 자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드물게. 보신 적 있습니까? 잠 전혀 안 자는 사람들. 네? 아니, 보통 그 옛날에 성철 스님 같은 경우 네. 이렇게 앉아서 잔다고 그랬는데 자지를 않습니다, 아예. 예. 제가 원주에서 그런 사람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머니인데 밤새 고스톱 칩니다. 잠이 안 와서 컴퓨터하고 그리고 또 그냥 살아요. 잠 안 자고 조금 이해가 안 되죠. 낮에 조는 것도 아니고 아예 잠을 안 자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잠은 자야죠. 잠 하루 안 자면 정신없죠.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잠 하루 날 새면 한 일주일 정도 여파가 가고 그 리듬이 완전히 깨져서 그럴 텐데 잠을 자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보존을 위해 잔다는 것,
또 수면이 중추신경의 발달에 도움 준다는 것, 또 수면이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또 이 밖에 자는 동안에 신경계 독소를 제거하거나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것, 뭐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잠을 못 자면은 성장을 잘 못한다고 그러죠. 예. 잠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정확한 이유는 잘 몰라요. 이건 되게 이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떤 짐작에 불과한 것들이지만은,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겠죠. 여기서 이제 불면증, 잠을 못 자는 수면 장애 형태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고, 그 외에 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463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수면 무호흡증, 자면서 숨을 안 쉬는 거, 그리고 기면병, 그냥 말하다가 갑자기 팍 자버리고 뭐 이런 거 있죠. 느닷없이 그냥 막 얘기하고 있는데 퍽 자버리고 그것도 병이죠. 뭐 이제 그런 뭐 또는 자다가 악몽을 꾼다든지, 자다가 일어나서 막 군다든지, 뭐 이런, 또는 자다가 어딘가 막 돌아다닌다든지, 몽유병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수면 형태의 장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불면증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불면증은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겪는 것들이죠. 걱정거리가 있을 때, 뭔가 불안하고 큰 일을 앞에 둬가지고 이게 안정이 막 잘 안 될 때는 잠을 잘 못 잘 수 있습니다. 굉장히 뭐 슬픈 일이 있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근데 만성적인 불면증 같은 경우는 가장 그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신체 질환입니다. 신체 질환. 이 신체 질환 안에 이 폐해 질환도 들어갈 수 있겠죠. 기관지 확장증 같은, 또는 결핵 같은 이런 폐해 질환이 있으면 좀 못 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과 관련돼서 불면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정신 질환이 있어서, 정신 질환은 사이코모터 액티비티가 굉장히 항진되어 있는 경우죠. 뭔가 생각이 굉장히 많고, 생각이 많다는 것은 되게 쓸데없는 생각이죠. 그 되게 이제 망상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망상이 많은 사람은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리고 뭐 잠잘 때 누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뭐 하여간 머릿속에서 별의별 소설 다 쓰고, 뭐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죠. 정신과 환자들이 그래서 불면이 많아요. 뭐 며칠간 뭐 안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하고, 그 얘기하는 것을 억제를 하고 싶은데 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본인도 괴로워해요.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런데도 그걸 멈추질 못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 울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심지어는. 그래서 주사 주고 이렇게 편안하게 재워주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맘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게 막 말 나오고 막 하는 것들이. 그런 정신질환에서도 불면증이 올 수가 있겠고, 또 수면 무호흡증, 숨을 충분히 못 쉬면은 잠 잔 것 같지가 않죠. 그 잠자다가 코 고는 사람들 보면은 한 1분 정도 숨 안 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좀 예민하신 분들은 남편이 가끔 그러면 일어나서 쳐다봅니다. 자기 남편 죽은 거 아닌가 하고 한참 있다 하면 또 쉬고 이제 자고, 그런 불안에 떨다 사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면의 원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굳이 간유의 뜸을 안 떠도 불면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국부양뜸을 뜨다 보면 잠 잘 잔다는 사람이 많아요. 뜸 뜨고 나면. 뭐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사람은 뜸 뜨면 그냥 뻗어버린다면서요. 네. 그런 분들도 있고, 대개 잠을 못 자는 쪽보다는 잘 자는 쪽에 반응들이 잘 옵니다. 잠을 잘 자니까 몸이 가뿐해지죠. 또 깊이 자니까. 어떤 분은 또 초저녁에 자가지고 막 다음날 아침까지 자는 분도 있고, 그 시간에 꿈도 하나도 안 꾸고 그냥 눈 떠봤더니 아침이더라. 뭐 이러면 몸이 편할 수밖에 없어요. 잘 자니까. 무국부양뜸의 장점이 그런 겁니다. 잘 먹게 하고 잘 자게 하는 거예요. 가장 건강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그 두 가지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몸이 좀 편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몸 전체 균형이 잡혀져야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자리만 잠자게 해준 자리는 아니에요. 잠자는데 명구열을 따로 얘기는 해놨죠. 뭐 간유나 뭐 완골이나 이런 쪽에 명구열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고, 일단은 잠 못 잔다고 해도 그냥 무국부양뜸만 떠주십시오. 간에 다른 질환이 없다면. 간 쪽에 문제가 있는 증상이 있다면 간유를 떠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잠 못 자는 것은 무궁무양증만 가지고도 해결이 좀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떠줘도 좋으시거든요.